앞으로 실수요자가 언제 집값의 바닥을 가늠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우선적으로 전세 가격의 하락이 진정이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는 제일 비싼 게 뭘까요? 명품? 에이, 차?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집입니다. 집을 돌려서 이 단어의 이면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단어가 떠올라요. 빚. 집의 다른 말은 빚. 그래서 집은 생애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사야 할지. 1월에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7만 5천 가구 넘었대요. 이게 10년, 20년 장기 평균치보다 높기는 한데 그렇다고 부동산 가보면 집이 되게 싸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팔아야 될까요? 그리고 언제 사면 좋을까요? 집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올해 부동산 시장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 그리고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에게 물어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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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서서 저희가 잠깐 뉴스 전했는데 네.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 90% 이상이 집값 떨어질 거다. 내년에 오른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이대로 되면 좋은데 여기 맞춰서 움직이고 싶은데 일단 두 분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미 떨어졌고요. 네. 저는 올해 추가 하락은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하는 생각이에요. 경칩인 3월에 네.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 떨어지진 않는다. 올해는요. 올해는. 네. 그럼 내년은요? 내년은 모르죠. 내년은 내년 가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걸 1년 안에 끝날 장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한 3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하락세가 혹은 하락장이. 근데 하락장이라고 해서 계속 하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1차 하락은 했고요. 네. 충격 한번 먹었잖아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카운터펀치 맞고 다운 한번 됐었고요. 이제 일어나서 이제 2회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거래량도 늘어나고요. 급매물도 좀 소화가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 소폭 반등? 뭐 크게 상승은 아니더라도 소폭 반등 정도 갈 것 같고 줄다리기 치열하게 할 것 같습니다. 매수자 매도인 간.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도 중요한데 정부는 약간 이제 빠지는 분위기거든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저는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뭐 지역마다 편차는 있죠. 강남에는 한 20%, 좋은 지역들은 20% 정도 빠졌고요. 많이 빠진 외곽 지역들은 한 40, 50%도 빠졌는데 거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강남 같은 경우는 올해 입주 물량 많으니까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지역마다 좀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작년 같은 그런 폭락 네. 그런 걸 오래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열매님 NH투자증권의 그 은쟁반의 옥구슬로 불리는 김열매 연구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소장님 의견하고 좀 결은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작년에 낙폭이 주간 단위로 지수가 1%포인트씩 하락할 만큼 하락이 굉장히 가팔랐었는데요. 앞으로 당분간 보자면 그러니까 하락폭이 더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최근에 지금 하락폭은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는 거지 하락이 멈추거나 상승 반전한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당분간은 이 사이클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제일 큰 변수가 금리였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부터 내년까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저희도 따라가면서 전망도 맞춰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작년 같은 하락은 없고 하락하는데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들으시는 분들 지금 귀가 임금님 귀만큼 커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양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시장에서나 아니면 유튜브에서나 보면 미분양이 사인입니다. 이런 의견들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전국의 미분양이 1월 기준으로 7만 5천 가구. 이게 10년 2개월 사이 가장 크게 늘어난 숫자라고 하는데 네. 일단 미분양이 더 쌓일 것 같은 느낌은 저희도 알겠어요. 이게 지역별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미분양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매매 시장하고 미분양 시장을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이제 뭐 소폭
급매물이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데 1000세대 아파트에 1개, 2개가 거래돼도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급매물이 소화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이잖아요. 1000세대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500세대가 계약이 돼도 나머지 500세대는 미분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분양은 지금 분위기에서 완판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현장 분위기 얘기 들어보면 한 20%만 초도 계약이 돼도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눈높이가 되게 낮아졌네요. 안 되니까요. 시장의 수요자들이 그리고 이제 수요자를 봐야 되는데 자, 지금 기존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뭐 전세 끼고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전세 가격도 떨어지긴 했지만 뭐 갭 투자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수요자들도 있는데 분양을 받는 분들은 철저하게 무주택자 시장이거든요. 근데 무주택이 지금까지 무주택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구매 능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 자금이 좀 부족해서 주택 마련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돈은 있는데 구매 욕구가 낮아서 나는 집 안 사도 돼. 난 전세 그냥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시장이 청약 시장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분들이 공격적으로 위험 회피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지금 들어온다. 저는 그게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2020년, 2021년에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었잖아요. 이때 많이 해야 돼라고 해서 막 밀어내기 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지금 막 나오는 거거든요. PF 대출이 일으켰고 인하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속도하고 지역이거든요. 속도가 지금 굉장히 가팔라요. 작년 1월 달에 2만 1,000호 전국적으로 지금 7만 5천호 1년 만에 3.5배. 3.5배가 늘어났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괜찮아요. 뭐 996건 인구 대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서울 수도권 다 합쳐도 12,000호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방이 80%를 차지합니다. 6만 2천호 정도 되고 지방 중에서도 이제 대구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대구가 13,000호예요.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합친 것보다 대구가 미분양이 더 많습니다. 근데 또 경북도 굉장히 많아요. 9,000세대. 그래서 지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주고 있고 무순위 청약도 뭐 지역 범위를 없애줬다라고 하는데 이게 반대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게 되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 투자가 가능하고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지방 투자가 가능하면 수요자들이 어디로 움직이는 그럼 다 서울로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서울은 소진이 되는데 반대로 지방은 소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걱정인 거죠. 그러면 김열배 연구위원님 이게 우리가 흔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미분양 숫자가 좀 줄어들거나 미분양이 팔려 나가면 그때가 시장에 들어갈 사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은 줄어들고 지방은 그대로 있거나 늘어나고 이러면 사인이 되게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서울은 사실 그 분양 물량 자체가 전국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이고요. 지금은 어떤 경향을 보시는 게 중요하냐면 수도권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문제야 이미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한 2년 이상 누적되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은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서울의 미분양이 적다라고 해서 수도권이 미분양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럴 단계냐 앞으로는 오히려 수도권이 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분양 좀 털어내고 계약률 올리려고 여러 가지 세일을 하잖아요. 네. 분양가 세일, 에어컨 넣어드릴게요. 이거 유상 옵션이던 파우더룸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최근에 그 평촌의 대단지가 그렇게 해서 계약률을 올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팔립니까? 평촌이니까 팔린 거죠. 평촌이라서. 네. 그게 저도 이제 가봤거든요. 거기가 단지가 굉장히 크고요. 1000세대 이상이죠. 거기가 아마 재개발 아파트인데 아마 30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네. 굉장히 큰 아파트고 10% 가격 할인도 했고요. 확장비 무료 뭐 이런 혜택들도 들어갔고 거기가 이제 무순위를 넘어서 그냥 선착순으로 들어갔거든요. 소위 줍줍이죠. 줍줍으로 들어가니까 로얄동 로얄층을 이제 먼저 가는 사람들이 이제 잡을 수가 있으니까. 동호수 지정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동호수 지정이 나올 만큼 들 팔렸다는 얘기네요. 초도 계약은 뭐 22%밖에 안 됐었고요. 근데 이제 믿는 구석이 있죠. 규제도 풀렸고요. 분양가도 10% 할인하니까 주변 시세 대비 비싸진 않습니다. 엄청나게 낮지도 않지만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브랜드 새 아파트에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일부 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는 거죠. 이왕이면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좋은 동 좋은층 잡자라고 해서 소진이 되는데 이게 소진이 된다고 해서 전국의 미분양이 소진이 되냐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지는 않고요.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지 이걸 가지고 전체 미분양을 판단하기에는 저는 너무 좀 제한적이다.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효과도 있겠네요. 전매 제한도 풀렸잖아요. 그럼요. 이제 이거 사서 내년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전매 제한도 1년으로 풀렸으니까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미분양 시장에서 뭔가 계약률이 올라간다. 어디가 특별히 좀 팔린다라는 얘기는 수도권에 입지가 좋고 대단지인데 그럼요. 분양가 깎아주고 유상옵션 무상으로 해주는데 내년에 팔 수 있다. 여기까지 가야 그래야 팔린다는 얘기로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네.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 1년 전만 하더라도 완판될 만한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부동산 시장이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서 갑자기 죽어버려서 문제가 된 거지 아파트 단지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분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 시작할 때 두 분이 처음에 짚어주셨던 게 금리가 중요하다. 금리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김열배 연구위원님, 우리 시장금리, 대출금리, 예금금리 그리고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그 눈곱만큼 떨어지고 있거든요. 눈곱만큼 개구리 눈물만큼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변동금리 대출 받으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집값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금리 최근 2년간의 흐름을 보시면요. 정말 격동의 시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너무 급격하게 내려갔다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빠르게 올라갔는데요. 지금 금리를 한두 번 더 올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고금리가 길어질지를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불과 연말하고 지금 2개월 조금 넘게 지난 지금 시점하고도요. 미국 기준금리나 한국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크게 요동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금리를 조금 빼줘서 주담대 금리가 약간 내려가면 일시적으로는 심리적인 위안은 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깐깐해지셨어요. 장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 잠깐 내려간다고 해서 구매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 어디까지 깎아주면 사나요? 금리만 깎아준다고 살 것 같지 않은 시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공급 측에서 보자라고 하면 공급자가 지금 시장 상황을 더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금리 시대의 사업을 준비하던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토지도 비싸게 산 데다가 대출금리를 2%대 조달을 하던 사업을 이제는 6% 심한 경우 10% 이상까지 조달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요. 안 팔리더라도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짓는 사업도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소비자가 보기에도 좋은 상품들이 아닌데도 상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찬찬히 좋은 물건과 아닌 물건을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자 깎아준다고 집을 사시는 시장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주도권이 정말 오랜만에 소비자한테 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소장님 제가 올해 들어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대우건설. 짓던 주상복합 안 짓겠다. 네. 내가 보증수고 440억 손실 처리 맞아요. 이미 작년에 했고 네네. 나는 이 사업장에서 이거 다 지으면 한 1,600억 수급할 수 맞아요. 있는데 빠지겠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똑같은 맥락이죠.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아마 저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미분양을 살펴봤지만 울산 지역 미분양이 여기가 울산이거든요. 480세대 주상복합 짓는 곳인데 작년 1월 달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395건이었거든요. 울산이. 근데 지금이 4,253건. 10배 이상 늘었네요. 10배 이상 늘어났죠. 네. 10배 이상 늘어나가지고 아마 대우건설 머릿속에서는 아마 미분양이 떠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들어가면 그냥 발목 잡힌다. 그냥 400억 받으려다가 금융비용도 늘어났죠. 180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는 시행사에서 뭐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시행사들이 그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시공사가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왜 포기를 했냐면 이게 1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 안에 해결될 문제 같으면 하죠. 공사한 다음에 지금이 어려워도 1년 후에 분양을 하면 되는데 이게 2, 3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우건설이 저는
돈이 남아 돌아서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 앞서서 금리가 내려가면 집 사냐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막 6% 7% 막 갔었잖아요. 그때는 왜 사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왜 그랬어요? 집값이 오른다라는 시장의 수요자들은 똑같아요. 투자 수요도 그렇고요. 실제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도 오른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집을 사지 오른다라는 기대감이 없는데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집을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7% 가더라도 오를 것 같으면 10%가 가도 사죠. 근데 지금은 이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과다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금리가 우리 예상을 뒤엎고 저는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인 충격파가 오니까 그냥 IMF 외환 위기처럼 충격이 오니까 충격파를 맞고 심리가 붕괴가 되면서 조정이 된 거고요. 그 내막에는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값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소득 대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떨어질 때가 됐어요. 떨어질 때가 됐는데 마침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 조정장이 시작이 된 거고요.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야지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라고 한다면 사실 금리 빨리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인상 중이죠.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인상 랠리가 끝나지 않았고요. 저는 금리를 세 가지 포인트로 보는데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고금리가 지속이 될 것인가. 이게 저는 3개월 안에 안 끝날 것 같거든요. 6개월 이상 1년까지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금리 시대를 1년 동안 버텨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건 또 얼마나 빨리 내려갈까. 만약에 3.75까지 간다라고 보고요. 시장에서 원하는 1%대 정도로 내려가야 대출금리가 2%대가 되니까 1% 내려가려면 2%포인트 내려가야 되잖아요. 기준금리 기준으로. 그렇죠. 기준금리가. 네. 2%를 언제 내려가냐고요. 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년? 한 3년은 걸릴 거거든요. 앞으로 3년. 근데 연구위원님 이게 그러면 금리가 떨어진다고 집 사는 시장 아니고 그리고 그때도 조정이 계속 있을 거다.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도대체 뭘 사인으로 보고 들어가면 돼요? 지금 그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투자 수요만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과거 대비 충격이 큰 것은 전세 대출 때문에 금리 인상되면서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아주 안정돼 있거나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면 집을 구매하는 것을 더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급하게 샀던 이유가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같이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실수요자가 언제 집값의 바닥을 가늠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우선적으로 전세 가격의 하락이 진정이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급락했던 게 그냥 멈춰서 일정 기간이라도 흘러가야 이 지역에 실거주하는 가치가 전세 가격으로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걸 기준으로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을 수요자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분간은 고금리 여파와 두 번째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2만 세대 정도가 전년보다 좀 더 증가하는 거지만 지역별로는 이 물량 부담이 상당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화가 되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물량 부담이 많은 데가 대구, 인천 이런 곳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인천이 넓죠. 네. 곳곳에서 입주가 대단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잠깐 그 전세 시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장님 지금 전세로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진짜 없나 봐요. 전세가율이 지금 평균이 51%?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많이 떨어졌죠. 근데 아파트 시장하고 이제 빌라 시장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빌라 시장은 쉽게 회복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빌라를 전세 이야기하면 사기꾼 취급받거든요. 그래서 현장 부동산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황이고 아파트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졌는데 왜? 전세 대출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최근에 조금 거래가 늘어나요. 아파트 전세 거래는 늘어나거든요. 근데 가격 회복 속도도 매매보다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라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
10억짜리 전세가 7억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3억이 떨어졌죠. 근데 월세는 올랐어요. 그래서 월세는 10억 기준에서 전환율이 적용되는 월세가 아직도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집값은 전체적으로 하락했고 네. 전세도 인기가 떨어졌는데 월세는 옛날에 집값 10억 할 때 그거 기준으로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수요자들이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어라? 차라리 7억짜리 전세가 나은 거 아니야? 내가 왜 10억 기준에 월세를 내야 돼? 최근에 금리도 조금 떨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전세가 조금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앞서서 우리가 입주 물량 이야기했는데 뭐 인천 뭐 다 압니다. 대구 다 아는데 강남이 많아요. 올해. 강남이요? 강남이 10,000세대 정도 돼요. 지금 그 개포주공 4단지 3,300세대인가요? 프레지던스 입주하고 있고요. 8월 달에 원베일리 2,990세대 나오고요. 내년 초 정도 되면 퍼스트이어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한 게 6,700세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입주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6개월에서 8개월 전부터 이제 입주장이 시작돼요. 전세 물량을 풀거든요. 그렇다면 강남이 올해는 전세를 회복하기 힘들겠다. 강남이 전세가 회복이 안 되면 매매 가격 회복이 쉽지 않고요. 큰 형님인 강남이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다른 지역들이 현실적으로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거를 소폭 반등하는 만약에 고점 대비 한 30% 떨어졌으면 한 10%포인트 정도 회복하는 수준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한번 떨어지면은요. 우리 2+2 계약갱신 청구 있잖아요. 그렇죠. 4년을 가는 거죠. 올라가는 속도는 좀 굉장히 더뎌요. 그리고 임대 사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5% 제한 걸리죠. 그래서 한번 떨어진 전세가 빠르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좀 한 3년 정도 보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세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는 기미가 보여야 매매 시장도 그렇죠.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확실히 건데.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거래가 좀 늘어나는 거지 확실히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연구위원님 최근에 보니까요. 전국의 월세가 2년 사이 25%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로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는 불안해서 월세 갈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전세 대출 받는 금리나 이거나 비슷해 이런 거예요? 지금은 후자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월세하고 전세하고 비용을 부담을 비교를 해보면 전월세 전환율하고 차입금리 개인마다 상황이 좀 다르겠죠. 요걸 비교해서 선택하시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늘어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워낙에 보증금을 못 받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깡통 전세 우려 때문에도 월세 선호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매매, 전세, 월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시장이 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급락하는 지역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다시 계산을 해보면 월세보다 전세가 또 싸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이 현재 금리 레벨에 맞는 주거 비용이 얼마인가를 자산마다 찾아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 입지에 따라서 어느 동네는 전세가 아직 유리하고 어느 동네는 그래도 월세가 낮고 이렇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김열배 연구위원님한테 동생이 있어요. 급히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전세냐 월세냐 지금 선택을 한다. 그러면 어떤 걸 권하시겠어요?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출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출보다는 월세가 지금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익이 크지 않은데 전세 같은 경우에 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코스트, 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대체로 전세는 집주인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배장판도요? 대체로 전세는 안 해주는 편이죠. 월세만 해주죠. 네, 되게. 그런 비용까지 감안할 수가 있고 또 앞서서 김인만 소장님께서 이제 금리가 고금리가 얼마나 유지될지 모른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로 모른다예요. 갑자기 시장의 환경이 또 언제 변할지 우리는 예측이 안 되는데 목돈을 전세로 넣어두게 되면 그때는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월세를 소득에 맞춰서 마련하시는 게 지금은 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소장님 생각도 짧게 들어볼까요? 내 동생이 한다라고 하면 전세, 월세. 전세, 월세. 그러면 같은 조건이면 저는 월세가 유리할 것 같고 전세보다는 월세가 유리해요. 원래 유리해요. 근데 같은 없어지잖아요. 값이면. 전세는 나갈 때 목돈, 월세는 나갈 때 500. 전세도 내 돈 아니잖아요. 은행 돈이잖아요.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전세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요. 월세 아까워라고 하는데
대출이자 생각해 보면요. 물론 저금리 때야 전세가 네. 무조건 유리하지만 지금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결코 전세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그렇군요. 두들겨 보시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보증보험 가입해야 되죠. 여러 가지 번거로운 거 생각하면 같은 값이면 월세가 좋겠다. 자, 전국에 계신 모든 급결혼 준비하시는 동생들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은 아직까지는 월세입니다. 오늘 부동산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NH 김열매 연구위원,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